안녕하세요. 발명과 특허제도 출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릴 특허법인 유일 하이스트의 김은구 변리사입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에서는 발명과 특허제도 일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에서는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명과 특허제도 관련해서는 발명의 개념, 주요 특허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는 지식재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식재산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 신안과 같은 기술에 관련된 것과 물품의 외관에 관련된 디자인, 상품의 이름에 관련된 상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음악이나 그림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고, 기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이외의 지적재산권을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세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특허는 큰 기술, 실용신안은 작은 기술에 해당하는데, 주로 특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제도는 특허청이나 일반 문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계에서 최초로 한 진보된 기술적 창조물을 알기 쉽게 문서로 정리해 국가에 제출하면 국가에서 심사하여 그 국가에만 독점권을 생성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자가 요구한 일정 범위 내에 타인의 모방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제도라고 특허제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그 다음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는 피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고, 피고가 원고에게 특허 소송 중에 배상액을 보면 보통 이제 과거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거에 관련돼서 LPL과 CPT 같은 경우에는 1억 불 정도, 그 다음에 가장 좀 많이 손해배상액을 배상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알카텔 루슨트 MS 케이스에서 15억 불,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환율 계산하면 한 2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뭐 삼성 케이스 같은 경우도 20억, 요거는 이제 국내 사건이고요. LG전자하고 윌플 같은 경우도 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보통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1억 불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300억 이상 정도의 배상을 하게 되고요. 가장 최근의 케이스로 유명한 건 애플하고 삼성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의 배상한 판결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특허제도의 목적은 크게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요. 특허법 1조에 보면은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만약에 갑돌이라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발명해서 사업화에 성공해서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만약에 특허가 없는 경우에는 제3자가 불법으로 이 스마트폰을 복제한 독재 상품을 출시하게 되고, 이 스마트폰은 가격이 뭐 반값 이상, 반값 이하로 이렇게 출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발명자 갑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망하게 되는 거고, 갑돌이 같은 경우는 뭐 자신도 이제 발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카피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지 않게 됨으로써 아무도 새로운 발명을 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이디어를 숨기게 됨에 따라서 이제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을 발명하면 특허권을
부여를 하고 기술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이에 기술 발전을 촉진해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을 한다라고 이제 특허 제도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특허법상에서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되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해야 되고 고도한 것에 해당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발견되는 원리 원칙이나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일정한 결과가 생기는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지대에서 연구하는 모든 과제들은 자연 법칙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예로는 이제 자연 법칙 그 자체, 뭐 예를 들면 만유인력 법칙 이런 거는 이제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연 법칙 이외의 법칙, 경제 법칙이나 수학 공식 같은 거, 인위적인 약속, 인간의 정신 활동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발명의 예시로 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파벳, 숫자, 기호 등을 종합하여 암호를 작성하는 방법. 뭐 이런 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인간의 약속이나 이런 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명은 이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되고요. 그 예술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행위 등이 주된 특징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숙련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노름 기술 같은 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도한 것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상징적인 의미고 특허 요건 중에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 진보성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도성이라는 건 크게 의미는 없고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명의 종류는 크게 특허법상으로는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크게 나누고요. 특허적으로는 물건의 발명을 상대적으로 강력한 것으로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천 발명이냐 아니면 개량 발명이냐 이거에 따라서 기본 발명 또는 원천 발명, 개량 발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특히 개량 발명은 기존의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한 경우에 이제 개량 발명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본 발명과 개량 발명 또는 이용 발명 같은 경우는 법적인 취급이 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지대에서 나오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 아이디어는 발명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교수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대부분 다 발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특허 제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많이 있지만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선언주의, 심사주의, 일정 기간, 독점권, 직무발명제도 이렇게 5개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특허 출원이라는 건데 특허 출원이라는 거는 그 특허권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 이 특허 출원은 일단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가서 뭐 말로 설명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면으로 작성할 때 국어, 한국어로 작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특허 출원할 때 명세서와 도면이라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거는 특정한 양식을 딱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특허 출원이라는 게 특허를 받겠다고 하는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청의 수수료, 저희들은 관납료라고 부르는데 관납료를 납부해야 특허 출원이 성립이 됩니다. 그 특허업계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벨하고 안토니오 무치가 전화기를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발명을 했죠. 그런데 벨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에다가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 등록을 받아서
대성공을 하게 됐고, 안토니오 무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전화기를 발명했지만 특허 출원하지 않고 특허를 등록 못 받는 상태에서 사업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2002년에 무치가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발명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명예회복을 하긴 했지만 안토니오 무치가 파산한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먼저 발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출원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사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명을 남들보다 늦게 출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획기적인 발명을 했는데 특허 출원하지 않고 신문 기사나 논문으로 또는 제품으로 발표를 했다, 또는 제품을 판매를 했다. 근데 대박을 해서 특허 출원했는데 최종적으로 특허가 거절이 됐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개나 소나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쪽박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 특허 출원을 획기적인 발명을 해서 특허 출원하고 그 이후에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대박을 터뜨린 다음에 특허 등록 20년간 독점권을 통해서 이제 대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양자의 차이는 출원하기 전에 공개했다는 거고, 후자의 경우에는 공개하기 전에 특허 출원했다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먼저 출원하기 전에 공개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은 신규소용 상실의 예외라고 하는데 이건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논문이나 이런 거 발표하기 전에 특허 출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교수님들 같은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보호되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특허 출원을 논문 발표 전에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타인의 발명을 훔쳐서 먼저 출원을 하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은 모인 출원이라고 하는데, 베껴서 출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모인 출원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가 본인이 발명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모인 출원에 해당해서 결과적으로 모인 출원은 이제 거절되거나 무효를 시킬 수 있는데 정당한 발명자임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모방해서 출원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모인 출원으로 거절시키거나 무효시킬 수 있는데 실제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당한 발명자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정당한 발명자가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발명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뭐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 관계없어요. 그냥 먼저 출원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출원한 이후에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공동 협력 업체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뭐 제품화를 위해서 교수님이 협력 업체와 같이 개발을 할 경우에 아이디어는 교수님이 내고 제품화는 협력 업체가 하는 경우에 보통 교수님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개발에만 참여하고 협력업체는 이 특허 출원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그 아이디어와 제품화하는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특허 출원하게 되면 아까 위에 똑같은 내용으로 그 협력업체가 아니라 교수님이 진정한 발명자다 또는 공동 발명자라는 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력업체가 특허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교수님이 이제 분통만 터뜨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한테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특허 출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또는 제품화 과정 속에서 공동 발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면은 그 협력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그 NDA 같은 거를 맺고 그 다음에 그 공동 개발 과정에서 발명한 거에 관련돼서는 공동으로 출원하거나 또는 뭐 협력업체가 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자로 교수님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배상을 받겠다는 계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처럼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이제 등록을 받게 되는데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를 청구를 해야 되고요. 심사 후에 자격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제 특허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허성으로는 크게 쉽게 이제 신규성, 진보성, 서면 요건, 이게 이제 명세서 기재 요건인데 이 세 가지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타 뭐 다른 요건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성은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는 거고, 진보성은 좀 큰 기술, 대단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고, 서류 요건은 그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그 작성 요건이 있는데 그거에 어, 발명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특허 출원하면은 그 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심사 청구 후에 약 1년 5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심사 등록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출원한 경우에 한 50% 정도가 특허 등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5개월, 이거는 그 시기에 따라 좀 다르게 되는데, 통상으로는 한 1년 6개월, 1년 6개월, 5개월보다 좀 짧아지는 경우도, 그 1년 6개월보다 좀 짧아지는 경우 있는데, 더 빨리 등록받고 싶다 그러면 우선 심사라는 걸 신청해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특허 출원해서 심사를 청구를 할 경우에 특허청 심사관이 누구냐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보통 특허청 심사관은 박사 특채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기술고시 출신이거나 뭐 이 두 가지 출신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이 중에는 변리사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근데 전체 심사관에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 박사든 기술고시 출신이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고, 그 다음에 심사 건수가 보통 이제 연간 한 250건 정도 심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심사관이 평균에서 한 250일 근무한다고 치면 하루에 한 건씩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하루에 8시간 중에 실제로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은 한 6시간.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발명 내용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선행기술 조사한 다음에 선행기술 조사한 거에 기초해가지고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신규성이나 진보성 같은 특허 요건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특허청 심사관이 프라이드 높은 상태에서 짧은 기간 내용 동안 심사를 하게 된다. 이거를 봤었을 때 특허 명세서를 조금 잘 작성을 해야 자부심 높은 특허청 심사관한테 짧은 기간에 심사를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세서를 좀 잘 작성해야 특허 거절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특허권이라고 하는 거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특허 출원할 때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보통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준이 특허권의 기간이 그 등록일로부터가 아니고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빨리 등록받을 수 있도록 좋겠죠. 특히 이제 제약 발명 같은 경우에는 그 특허 출원하고 등록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 식약청 같은 데나 미국의 FDA 그 제약품의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는 게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약 같은 거를 위해서 특허권이 만료해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 심사에 의해서든 아니면 제품화를 하는데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 그걸 심사해서 존속 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를 받게 됐다는 거는 이제 독점권을 갖게 되는 건데, 이 특허권자만이 그 제품을 생산해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특허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독점권에 대해서 타인이 특허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뭐 자력구제 스스로 가갖고 구제하는 건 안 되고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허 침해라고 하는 것은 특허 청구법이 이내의 제품을 정당한 권한 없이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당한 권한이란 예를 들면 실시권을 갖고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은 그 특허권자가 형사 고소를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고요. 일반적인 형사 소송과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특허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7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그 명예회복 청구와 같이 특허권자가 특정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신문 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액은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액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그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매출액의 3%에서 5%를 상대방의 이익으로 추정하고 이를 손해배상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침해 금지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 침해는 마치 그 동산이나 부동산을 침해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보통은 형사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그 특허권자가 피소된 제3자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발명 제도에서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은 그 회사의 연구원이 한 발명, 즉 이제 직무발명의 특허권은 누가 갖느냐에 관련된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 소유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연구원 개인 소유를 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정의는 그 발명이 직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해야 하고 이 발명이 회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통 대학교의 교수님들 같은 경우 그 대학교 교수님들의 그 연구 과제나 연구 테마와 관련된 발명은 직무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 발명에 대해서 회사와 직원 간의 권리관계는 만약에 특허권을 회사가 소유하게 되면 발명자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특허를 직원이 개인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는 무상의 라이센스, 실시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방안 1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특허권은 회사 또는 대학교가 소유하게 되고 발명자, 교수님들은 이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직무발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원이 발명을 했을 경우 회사에 신고해야 하고, 회사는 이 직원의 그 특허 출원하겠다고 신고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 동안 회사가 그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게 되면 자유발명이 돼서, 자유발명은 특허권 그 발명자가 권리를 갖게 되고 회사는 앞에 말씀드렸던 무상의 실시권도 갖지 않게 됩니다. 직무발명의 경우에 권리는 회사가 갖고 그 종업원은 또는 대학교 교수님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 언론에 공개된 것들만 살펴보면
가장 유명한 한국 케이스로 그 삼성전자의 천지인 특허에 관련돼서 발명자가 약 10억의 배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배상액을 많이 받은 케이스는 일본의 니치어 화공의 슈지 교수가 개발한 청색 LED에 관련된 것으로 약 2천억 원의 발명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타 삼성전자의 HDTV, 한국 타이어의 타이어 스틸 코드, LG전자의 LTE 표준 기술 관련해서 60억, 5억, 80억의 발명 보상금에 관련된 판례 또는 조정 예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원했을 때는 실제적인 보상을 받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이 특허를 양도해서 제3자에게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양도할 경우 대략 대학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약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10억에 팔게 되면 5억 정도의 그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대학이나 연구소 중에 이런 보상을 많이 받게 되는, 즉 다시 말하면 대학 발명을 양도를 해서 그에 따라서 발명자에게 보상한 케이스가 많은 경우가 애트리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몇십억 몇백억 받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앞서 발명과 특허 제도에 설명드렸고요. 자, 이 강에서는 특허 출원 절차하고 특허성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 절차는 특허 출원 전의 절차하고 특허 출원 후에 등록 전까지 절차가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 요건을 만족해야 등록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요건을 살펴보고, 특허를 등록받았을 경우 특허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 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발명 신고서를 발명자가 작성해서 회사나 대학교에 제출하는 경우에 선행기술 조사를 특허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선행기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특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사무소에 명세서 작성 의뢰를 하게 되고, 특허사무소에서 명세서 작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발명자와 특허팀의 확인을 받아서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직무발명 신고서는 직무발명 신고서와 양도증, 발명의 설명서, 선행기술 조사서, 이 네 가지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명 신고서는 일종의 표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발명의 명칭, 발명자, 특히 발명의 공개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양도증은 이 특허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발명인 경우에는 회사에 양도하게 되는데, 그 양도한다는 표시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특히 발명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율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지분율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직무 발명 보상을 받을 경우 이 지분 비율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직무발명 신고서에는 발명자가 알고 있는 또는 검색한 선행기술 조사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논문을 기재하거나 스스로 또는 특허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검색한 특허 선행 문헌을 기재하게 됩니다. 발명 설명서는 발명자 입장에서 이해한 발명의 내용을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발명의 명칭,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 부분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뒤에 설명드릴 명세서와 형식은 동일하되 특허법에서
필요로 하는 특허 요건에 만족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 신고서는 성립이 되되 발명의 특징이 글과 그림으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됩니다. 특히 특허 청구 범위는 권리를 요청하는 부분으로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발명의 컨셉만 기재해도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허 사무소에서 선행기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출원 가능성이나 등록 가능성, 그 다음에 그 등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특허 등록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특히 특허 출원 가능성이나 등록 가능성은 선행기술의 발명 내용을 요약하고 본발명과 선행기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후에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같은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는 그 직무발명 신고서에 기재된 발명 내용이 특허 가능성이 낮더라도 특허 등록 가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발명 내용을 보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는 특허 출원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 특허 명세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부분과 특허 청구 범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나의 발명을 제3자에게 설명하는 설명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명에 대한 내용을 명세서의 설명과 도면을 보고 그 제3자가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상세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동일하게 반복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하고, 위반 시 거절 예고되게 됩니다. 만약에 상세한 설명의 그 기재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명세서의 기재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정을 해서 극복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에는 목적 구성 효과들을 대비하게 되는데, 특히 효과에 관련돼서는 선행 기술과 유사할 경우 효과에 의해서 진보성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를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 청구 범위는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 심사 시 특허 요건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구 범위에 없는 특징 같은 경우는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독립항에는 종래 기술과 차별화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특징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허 등록 이후에는 특허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허 권리서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세한 설명과 도면, 특허 청구 범위 중에 둘 다 중요하지만, 특허를 등록받는 데 필요하거나 특허 등록 이후에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사무소의 변리사들은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데 대략 전체 시간의 50%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허 청구 범위를 먼저, 대부분의 변리사들은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하고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게 됩니다. 특허 명세서는 대략 특허 출원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요약서, 명세서, 도면으로 나누고, 명세서 중에는 앞서 설명드린 상세한 설명과 특허 청구 범위를 포함하게 되고, 도면은 하나 이상의 도면을 포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출원 후 등록 시까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원 후에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이 되면 특허청으로부터 의견 제출 통지서라고 하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를 특허청으로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에 대리인이 그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를 하고, 발명자와 협의를 해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특허청에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는 통상적으로 신규성이나 진보성, 명세서 기재 요건의 위반을
근거로 거절 예고하는 것이고, 의견서와 보정서에서는 특허 청구 범위를 일부 축소를 하거나 심사관이 잘못 이해한 발명 내용과 선행 기술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게 됩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다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재심사 결과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특허 공보가 발행되고, 재심사 결과 거절이 되는 경우에는 거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사 청구도 가능하고 특허 심판원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발명은 공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을 하면 1년 6개월, 18개월이 경과되면 모든 특허들은 공개하게 되어서 제3자들이 특허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통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공보는 특허 공개 공보, 1년 8개월이 지나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개되는 공개 공보와 특허 심사 요건을 만족하여 특허 등록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특허 공보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특허 관련된 공보를 받게 되면 이것이 특허 공보인지 특허 공개 공보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특허 공개 공보는 단지 출원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지 등록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1년 6개월이 돼서 일반적으로 모든 특허 출원이 공개되는데, 빨리 조기에 공개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조기 공개라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기 공개를 신청하면 한 달에서 3달 이내에 공개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특허 공개 공보가 발행됐을 경우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하는데, 이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 등록이 되었을 때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개 공보가 발행된 이후에 특허 등록이 되면 보상금 청구권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특허 등록이 되면 특허 공개 후에 실시한 제3자에 대해서 경고한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권을 기초해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기 공개는 신속하게 1년 8개월 이전에 신속하게 공개를 시켜서 보상금 청구권을 발생함과 동시에 자신의 특허가 공개되면 이후에 이 공개된 특허와 동일 또는 유사한 특허는 등록받지 못하게 되므로 타인의 특허를 저지하는 것을 앞당기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기 공개 신청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1년 6개월이 돼서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 출원은 한 개의 발명에 대해서는 한 개의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일발명, 일출원 또는 일군의 발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하고 자동차 밀러 각각의 특징이 있는 발명 같은 경우에는 엔진과 밀러를 각각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출원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엔진에 관련된 청구항을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성하고 자동차 밀러에 관련된 발명에 대해서 독립항과 종속항을 구성해서 하나의 출원을 했을 경우 심사관은 일발명 일출원 또는 일군의 발명 위반이라고 해서 거절 이유를 띄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개 중에 한 개의 발명을 선택하고 나머지 발명에 대해서는 별개의 출원, 분할 출원이라는 것을 진행해서 두 개의 출원을 진행해야 됩니다. 출원 당시에 전략상으로 일군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개의 출원했다가 분할 출원하는 경우도 있고, 분할 출원하면 별도로 절차를 진행해야 되므로 출원할 당시에 두 개의 출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공통적인 특징, 예를 들면 특이한 밀러를 특징으로 하고 그거와 고효율 엔진을 결합하고 또 다른 그 발명 내용 같은 경우는 특이한 발명과 특이 조향 장치를
포함하는 두 개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특이한 밀러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개의 추론으로 특허 추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이한 밀러, 고효율 엔진, 특이의 조향 장치와 같이 서로 독립된 발명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군의 발명, 일발명 일추론에 위반되어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개의 특허 추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허 추론은 모두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추론과 별도로 실체 심사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진행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특허 추론과 동시에 심사 청구를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특허 추론 이후에 심사 청구를 진행하거나 아예 심사 청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 청구는 출원일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보통 그 출원할 때 심사 청구를 하게 되는데 심사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해외 출원을 하는 경우에 해외 출원의 결과를 보고 한국에 또 심사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발명이 추가적으로 개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또는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일단 출원해서 출원 일자를 확보한 이후에 발명을 보강해서 보정을 하거나 국내 실시권을 주장하면서 별개의 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공개 공보가 발행된 경우 심사 청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상의 이유로 심사 청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서 제출과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성 여부를 다시 재심사해서 특허 결정하거나 거절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원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1년 전후에 심사 결과를 받게 되는데 타출원에 비해서 우선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사 대상은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즉 다시 말하면 특허 출원된 것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거나 아니면 긴급 처리가 필요한 출원, 예를 들면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라든지 공해 방지에 유용한 출원이라든지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발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선 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실시를 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경우에만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별도로 출원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공인된 선행기술 조사기관에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서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급행료를 지불을 하고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18개월 1년 6개월 내에 심사가 진행되는 것에 비해서 2달에서 3달 아주 늦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의 방식이나 명세서 도면에 기재된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보정 시기와 보정 가능 범위를 별도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 출원한 이후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초 출원된 명세서 내에서만 보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정 가능 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절 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고,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해서 거절 결정된 경우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거절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 결정된 경우에도 자신이 원하는 청구항으로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해서 다시 한번 보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특허 결정 시 설정 등록 전 보정할 수 있는 것은 재심사 보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올해 2022년 4월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 보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내용,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할 수 없도록, 신규 사항을 추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신이 논문을 공개한 경우 그 자신의 논문 때문에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1년 이내에 그 공개가 이루어진 이후에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이 공개된 사실을 출원할 때 기재하거나 등록 전에 언제든지 이 특허청에 보고를 하면 그 자신이 발표한 논문에 의해서 거절되지 않도록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예외적으로 처리해 주게 됩니다. 자신이 공개한 것에 의해서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그거에 의해서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거절되지 않도록 만들어준 제도이고, 1년이 공개일로부터 1년이 경과돼서 출원을 하거나 그 등록 전까지 논문 공개와 같이 공개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허 등록은 거절되거나 특허 등록 이후에는 무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할 때 자신이 논문을 발표하거나 박람회에 출품하는 등 공개한 행위가 있는지를 담당 변리사나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한편 해외 출원할 경우에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이나 중국도 신규성 상실 예외와 동일한 조항이 있지만 그 신규성 상실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한국보다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원을 예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 전에 특허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앞으로 세 번째는 특허 요건, 특허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성 판단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고 기타 다른 요건도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 요건이고, 주로 발생하는 것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명세서 기재 요건, 이 4가지 요건에 의해서 거절받습니다. 이후에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앞서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의 아이디어 수준이거나 미완성 발명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어서 거절되게 됩니다. 아울러 신규성이란 출원 전에 국내외에 공지 공용된 발명이나 출원 전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출원 전에 동일한 발명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공지되었거나 공공연히 실시되는 경우, 공용이란 공공연히 실시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공지되었거나 공공연히 실시된 경우나 간행물에 기재된 경우에 신규성이 없어서 특허 거절되게 됩니다. 진보성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에 공지 공용되었거나 간행물에 반포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공개된 자료, 이 종래 기술, 하나 이상의 종래 기술에 의해서 당업자가 동일하진 않지만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자명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해서 거절되게 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종래 기술에 비해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진보성을 갖추게 돼서 특허받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 기재요건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재해야 되고 청구부문에 기재된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에 상세하게 기재돼야 된다는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청구 범위를 기재해야 되는데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는 내용을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명세서 기재요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정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명세서 작성할 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련돼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는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즉 다시 말하면 학술적이나 실험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나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수할 수 없는 발명, 예를 들면 오존층의 감소에 따른 자외선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 표면 전체를 자외선 흡수 플라스틱 필름으로 둘러싸는 방법, 뭐 달나라까지 가는 방법으로 돌을 쌓아서 달나라까지 가는 방법, 이와 같은 방법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이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법칙에 위배하거나 미완성 발명이거나 아니면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한 발명 같은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어서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자연법칙을 위반한 발명 같은 경우는 연구 동력과 같은 기술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특허청에 1년에 다수의 연구 동력과 같은 발명이 특허 출원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의 치료 방법과 같은 것으로서 현재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어서 한국에서는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의료 방법에 관련돼서 다수 출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특허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그 의료 방법도 특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의약품 자체는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 대상이 됩니다. 신규성은 이미 사회에 널리 알려진 것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 등록시켜 줄 수 없다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개응이 실시되거나 간행물에 반포된 경우 또는 이 간행물 이외에 전기통신회선,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서 이용 가능한 발명에 대해서도 이 1과 2에서 말했던 이런 기술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지, 공용, 그다음 반포된 간행물의 범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포함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 해외 대상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큰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 이전에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특허받을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전에 공개되고 오후에 출원한 경우에도 공개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성 판단 시 인용 발명 인정 시 유의사항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에 반포되었느냐 여부에 관련돼서는 카탈로그는 반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되었다면 반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판례에 의한 거고요. 출원한 날짜와 간행물의 발행일이 같은 날짜, 동일한 날짜인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공개된 시점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만약에 그 공개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 발명에 대해서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학예 논문의 반포 시점은 공공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에 입고된
거나 불특정인에게 배포된 시점을 반포 시기로 인정합니다. 불특정인에게 배포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공공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에 입고된 날짜를 학위 논문의 반포 시점으로 특정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개되었더라도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특허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원 전 1년 이내에 공지돼야 하고, 특별한 경우에 자기 의사에 반해서 공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회사에 있는 직원이 그거를 몰래 공표한다든지 도용해서 공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돼서 요 공개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논문 발표 이후에 특허 출원해서 자신의 논문에 의해서 특허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지만 여전히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논문 공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출원하는 경우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논문에 의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더라도 제3자가 그거와 동일한 발명 내용을 출원할 경우에 그 동일한 발명이 먼저 출원된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서 선출원한 발명에 의해서 본인의 발명이 후출원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해야 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지만, 그 사이에 제3자가 출원하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출원에 의해서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논문 발표일로부터 1년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특허 출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3자가 그 논문을 보고 특허 출원을 하더라도 논문을 보고 특허 출원을 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출원에 의해서 본인이 출원한 거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규성 상실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출원 이후에 설정 등록 전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논문을 발표한 이후에 2차 공지가 일어나는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신문 기사가 나오는 경우, 논문을 발표한 거를 1차 공지로 하고 1차 공지에 기인해서 2차 공지, 신문 게재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2차 공지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2차 공지가 1차 공지와 무관하게 된 경우에는 이 2차 공지는 별개의 공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2차 공지된 행위에 의해서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 관련해서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선행기술에 의해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특허권이라고 하는 독점권을 부여할 만큼 진보적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해서는 진보성이 없어서 거절하게 하고, 이 비슷한 기술이 특허권에 난립하고 발명의 모방에 따라서 발명의 질적 저하를 하게 돼서 오히려 산업 발전에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진보성 요건이라는 것을 두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 이유 중에 60%와 70% 내가 진보성으로 거절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절 이유는 진보성으로 거절되게 됩니다. 실제로 유사한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보성 판단 기준으로는 출원 전 국내외에 앞서 설명드린 공공행위 실시됐거나 간행물에 기재된 1개 이상, 그러니까 보통은 한 개로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2개 이상의 종래 기술을 그 선행 기술이나 인용 발명에 의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신규성의 판단 대상은 당연히 청구 범위에 한정해서 판단을 하고, 그 출원 전에 전 세계 모든 공개된 기술이나 문헌을 인용하게 되고요. 논문이나 특허 문헌 모두 포함하는 거고, 하나 이상의 종래 기술 결합, 보통 이제 2개 이상의 종래 기술을 결합하는데, 예외적으로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의 발명과 그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술에 의해서 발명할 수 있다고 해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진보성의 판단 기준은 통상의 기술자,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에 의해서 판단하고,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자명한 경우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인데, 둘 이상의 발명을 결합해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그 목적이, 특허 출원한 발명의 목적이 특이하냐, 구성이 곤란하냐, 효과가 현저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성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들 간의 결합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이 구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아울러 그 2차적 판단 근거로서는 상업적 성공 여부라든지 장기간 미해결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적으로 진보성 판단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 판단 시 유의사항으로는 2 이상의 공지 발명을 상호 조합하여 판단하고 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 당업자의 자명성 여부를 판단하고, 서로 다른 기술 분야의 인용 발명들을 결합할 경우에는 양 기술의 관련성이나 과제 해결의 동일성, 기능의 동일성 등 인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게 됩니다. 청구항은 그 전체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에서 구성되는데,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특정한 인용 발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심사관들은 구성요소의 일부가 인용 발명 1에 있고 다른 구성요소들이 2에 있기 때문에 이들 간에 관련된 유기적 결합관계 판단하지 않고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게 되면 의견서에서 이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이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기술의 단순한 주합, 결합이죠, 결합, 치환, 전용이거나 관용수단의 전환이나 부가 삭제하는 경우, 단순한 설계 변경이나 재료를 한정하는 경우, 용도를 한정하는 경우, 일부 구성료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기술들의 관련성이나 앞서 설명드린 과제의 동일성, 기능의 동일성 같은 걸 판단해야 됩니다. 명세서 기재 요건은 과거 영국과 미국에서 기원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명세서의 구성은 명세서 내에는 상세한 설명과 특허 청구 범위가 있는데, 상세한 설명은 기술 설명 문서로서 기능하고 특허 청구 범위는 권리 문서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세한 설명 같은 경우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엔 과도한 노력이 들지 않을 정도로 쉽게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각각 항목별로 보면 배경기술은 명세서 기조 요건상으로는 많은 내용들을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고, 특허 권리상으로는 배경기술은 짧게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논문 같은 경우는 배경기술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배경기술을 최대한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효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효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보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효과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 명세서 기재할 때 CCL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용어 선택을 주의를 해야 되고 변형 CC나 최적의 수치 범위 등을 잘 기재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아울러 특허 청구 범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의 특허 요건을 판단하는 대상이 되고 특허권의 범위를 한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잘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허 청구 범위는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누는데 독립항은 다른 인용 없이 독자적인 형태로 기재한 거고 종속항은 다른 독립항이나 종속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특허 청구 범위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만 한정하고 불필요한 구성요를 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구 범위는 물건과 방법 발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특허 청구 범위 판단할 때는 구성요소 일체의 원칙, 올 엘리먼트 룰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 청구 범위 A, B, C로 구성되어 있는데 C식품이 A, B, C인 경우는 침해에 해당하고 이 중에 구성요소 중에 일부를 포함하지 않고 실시하는 경우 A, B 또는 A, B, D로 실시하는 경우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A, B, C를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된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한정하는 요소가 최대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권리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밑판과 다리, 뒷판을 구성된 의자에 관련돼서 실제로 그림상으로는 밑판은 사각형, 다리는 4개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붉은색을 포함하는 경우와 붉은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 시식품 1, 2, 3의 침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식품 1 같은 경우는 뒷판이 없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기재한 청구항이나 붉은색이 없는 부분이 청구항이나 다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식품 2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밑판의 형상이나 다리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형 밑판에 다리 3개가 있는 경우도 침해에 해당하지만 사각형의 밑판과 4개의 다리를 한정한 경우에는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팔걸이가 있는 경우에는 밑판과 뒷판, 다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식품 3은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허권은 특허권자만이 제품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허 청구 범위 이내 제품을 정당한 권한 없는 제3자가 실시할 수 없게 되고 침해 시에는 민사상 책임을 구제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자의 공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성요소 일부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비침해 주장이나 자신의 이 특허가 무효라거나 아니면 자신의 제품이 자유 실시 기술에 해당하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공격받은 제3자는 일반적으로 특허 무효 심판을 해서 소급적으로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특허 제도와 발명,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영상이 끊어져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